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찰의 문입니다. 오늘은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행보,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미국, 일본 정상하고 통화한 것부터 G7 참석, 또 최근 인선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의미들, 또 다양한 시각들을 좀 명료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예정보다 좀 늦어져서 야당 비판도 있었고 통화하고 나서는 또 백악관 공식 발표가 없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걸 두고 해석이 딱 갈립니다. 일단 그 홍익표 전 원내대표 같은 시각에서는요. 통화 며칠 늦어진 거, 그게 국익이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의례적인 통화 내용을 일일이 공개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있을 통상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거 앞두고 우리를 상대로 좀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한국 길들이기 시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길들이기일 수 있다. 그런 해석이군요. 네. 반면에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통화 지연이나 백악관 침묵, 이거 둘 다 좀 이례적인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트럼프식 길들이기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통화 내용 자체도 골프 예계 같은 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전통적인 동맹 강화 메시지 이런 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요. 특히 백악관 브리핑이 없다는 거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는 걸 알 텐데 별다른 반응이 없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 통화 시점이나 백악관 반응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절차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절차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두 정상 관계나 더 나아가서 한미 관계 전반의 어떤 분위기, 또 잠재적인 난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죠.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잖아요. 한 25분 정도 했다고 하던데. 이 대통령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건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통화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예요. 핵심 키워드가 상호 국익, 미래, 상생인데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과거사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신호를 읽힐 수 있죠.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네. 그리고 또 마침 이시바 총리가 아베 전 총리하고는 좀 다르게 과거사 문제 같은 데서 상대적으로 좀 전향적인 인물로 평가받거든요. 가장 지한파 총리 중 한 명이다 이런 예지도 있고요. 그런 배경이 또 있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1998년 김대중 오부치선언 정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논의는 하되 그게 미래협력 관계에 발목을 잡게 해선 안 된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 그걸 좀 계승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양국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이벤트가 있었죠. G7 정상회의 초청. 대통령 취임 직후에 G7 초청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처음이죠. 이게 당연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 정상들 만나서 외교 무대에 대비하고 또 통상 같은 현안 논의할 좋은 기회니까요. 그리고 또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 탄력성이 있고 안정적이다. 이런 걸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국가 신인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좋은 기회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또 동시에 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취임 직후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첫 무대가 다자회담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 옵서버, 그러니까 참관국 자격이잖아요. 이게 한계가 좀 명확합니다. 옵서버 자격,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역할이 제한적인데 자칫 언론 같은 데서 정식 회원국 정상이랑 비교하면서 좀 비판적인 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거냐, 그리고 국내외의 어떤 기대치를 어떻게 좀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어떻게 낼지가 관건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에 발표된 대통령실 추가 인선도 좀 짚어볼까요? 정무, 민정, 홍보 수통, 수석 이렇게 임명됐던데요? 네, 인선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뭐 능력이나 적임자 이걸 좀 중시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좀 확인한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기용하는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좀 나옵니다. 뭐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 같은 경우는 연공서열 파괴 이런 특징도 보이고요. 능력 위주, 경험 위주군요. 네, 다만 그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처럼 일부 임선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이력 이런 것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이해충돌 논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뭐 검증 단계고 앞으로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판단될 사안이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새 대통령의 초기 외교 행보랑 주요 인선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뭘 의미할까요?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쭉 얘기 나눠본 걸 보면요. 외교에서는 실리, 국익, 이걸 과거사 문제나 뭐 절차적인 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그리고 국내 인사에서는 능력주의와 또 공정성, 이해충돌 문제, 이걸 어떻게 균형 잡을 건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균형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요. 이런 서로 좀 부딪히는 가치들 사이에서 나라면 어떤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둘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앞으로 전국을 보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좋은 마무리 말씀입니다. 통찰의 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